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예,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네, 8월 1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느새 8월입니다. 예. 세월호 사고 난 게 4월 16일이니까 달수로 한다면 석 달. 5달째. 5달이군요. 예. 세월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 제목입니다. 세월호 딛고 부강한 나라 만들라는 것이 이번 730 재보선 민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설을 보니까 새누리당의 보수 혁신론, 경제 우선론에 맞선 야당의 무기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낡은 수법이었다. 그러면서 세월호를 놓고 강력한 투쟁을 벌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 구호는 대단히 낡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사고를 놓고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는 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요. 예. 여당은 그랬다는 겁니다. 또 보수 언론은 그랬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다수 민심과 소통하는 데 실패했다. 세월호 참사는 분명 집권 세력을 엄중히 문책할 일이었다.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하고 검찰이 수사했으며 대통령은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여러 혁신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절차가 이 정도 진행됐으면 야당은 공세를 접고 실질적인 개혁 입법에 주력해야 했다. 그게 다수 민심이었다. 그런데 야당은 끝까지 사고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부 유가족 편에 섰다. 중앙일보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할 일 다 했는데 야권은 여당이 그렇게 성의를 보였으면은 그런 대로 그 진정성을 믿어주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끝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부 유가족 편에 서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이것을 정쟁화했다. 이게 바로 중앙일보의 시각입니다. 동아일보 사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패배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세월호 전국에서 보여준 강경 일변도의 정치 행태가 국민을 짜증나게 한 것이다. 이런 인식입니다. 이 조중동의 인식은 바로 여당의 인식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정치적 고려에서 벗어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달라 이렇게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세월호의 국민적 슬픔을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명심해야겠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1분 30초 동안 원칙이라는 단어가 3차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들의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방안을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막았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진정한 톱이 바로 이 사람 아니냐라고 지목했었는데 그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야당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모습을 보여서 민심을 악화시켰다.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결하라는 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휴가에 들어가면서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호를 잊어달라. 딛고 이제 일어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유가족 외에 지금 일상으로 안 돌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더 뻣뻣해진 새누리. 한겨레 기사 제목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경향신문 기사 제목은 선거에서 이기니까 여당 세월호 버리기에 나섰다. 이겁니다. 자, 특별법 협상과 별도로 세월호 청문회는 개최까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 김현미 새정치의원은 국회에서 회동을 하면서 협상에 나섰지만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증인 선정을 마쳐야 하는데 협상이 결렬되면서 8월 4일부터 닷새 동안 예정된 청문회 일정 전체가 찌그러질 위기입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가운데 한 명은 꼭 나와야 사고 당일 7시간의 대통령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정우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측근 3인방,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당일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근무 시간인데 그 7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이거를 파악해봐야
이 세월호 참사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야당 주장인데 새누리당은 사생활 운운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무 시간에 사생활이 왜 나옵니까? 뭐 남에게 공개하기 힘든 뭔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시중의 풍문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미루자. 그렇다면 더 논의해서 나중에 제대로 된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여당은 거절했습니다. 시한 안에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면 청문회는 맹탕, 무력화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세월호에 대한 여당의 태세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보수 언론이 야당 걱정하면서 내놓은 세월호 이제는 정쟁화하지 말라는 주장은 이건 결국 여당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수 언론의 야당 걱정은 여당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중앙일보가 야당을 심판했다 이런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참패 후유증을 다뤘는데요. 오늘 사면에서 말입니다. 그 중도 세력이 퇴조됐다.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뭐 진짜 중도 세력 정도가 아니라 야당의 선명성을 통째로 말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퇴조하게 됐는데 강경파가 당권을 잡게 되면은 당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따옴표 달린 그런 제목을 오늘 사면에서 다뤘습니다. 예. 중도 세력이 당권 잡아서 선거에서 졌는데 강경파가 당권 잡으면 더 어려워진다. 예. 새누리당하고 합당하라는 얘기군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른바 진보 언론으로 불리는 경향신문 한겨레는 어떤 시각을 제기하고 있느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야당 대응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27면입니다. 오피니언란에 나와 있는데요. 사설에 실린 내용입니다. 세월호 심판을 외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당에게 질질 끌려다녔다. 질질이란 표현을 제가 넣었습니다. 달고 다른 정권 심판론에 목을 맬 뿐 막상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야당의 무기력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평가를 받는 책임 정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그런 구실을 한 것이다. 정권 심판이 타당한데 야당이 워낙 무기력해서 결국 이렇게 정권 심판론을 부상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세월호 사고 때 재난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에도 컨트롤 타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었던 컨트롤 타워가 또 사퇴를 하니까 허탈하기까지 하더군요. 예. 결국 중앙일보가 주장한 중도 세력 퇴조, 강경파가 당권 잡으면 더 어려워져 이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무기력, 야당의 무기력이 결국 이번 참패를 낳은 것이다라는 시각입니다. 한겨레도 경향신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선거판 전체를 아우르는 의제나 담론 하나 변변히 내놓지 못한 정당에 유권자들이 표를 줄 리 없다. 여기에다 밀실공천, 수첩공천, 돌려막기 공천은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월호 외에 야당의 참패 요인들을 분석한 기사 또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노선과 전략도 정체불명으로 지리멸렬했다. 세월호 침몰, 인사파동, 유병헌 수사 난맥 등 정부의 무능으로 도드라진 3대 참사를 견제하고 교정하라는 민심을 담아내지 못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국정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줄창 여론 눈치에 끌려다니는 대중 추수주의였다. 무엇 하나 스스로 기획해서 주도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의 의석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1990년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 그때 218석이었거든요. 개헌도 할 수 있는 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맞섰던 야당 71석의 평화민주당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3일 동안의 단식 투쟁으로 지방선거가 가능한
지방자치법을 쟁취했던 거지요.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국민회의였죠. 약칭으로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보다도 훨씬 많은 130석.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야당 의석입니다. 제일 많았던 거는 열린우리당. 그땐 야당이 아니었군요. 어쨌든 그 맥을 이어오는, 민주당의 맥을 이어오는 정당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당은 열린우리당이었고, 그 다음이 바로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 130석이라는 겁니다. 이 많은 의석을 갖고도 존재감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야당의 현실은 무기력. 그것 말고는 뭐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겨레 사면을 보면은 당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실질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실감나는 그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이야 뭐 다 아실 테고, 두 번째, 일부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절박감 부족. 이거라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의원과 당직자들이 관료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집권보다는 눈앞의 밥그릇에 더 신경을 쓰는 의원과 당직자들이 많으면 그 정당은 결코 집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능력은 열정에서 나온다 하는데, 언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자영업자들의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셋째, 비전과 목표의 실종입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투사들이 한국을 바꾸겠다면서 정당과 현실 정치에 투신하던 그런 시절에 비로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이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은 왜 집권해야 하는지, 집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철학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야당이 무능하면 당연히 정치가 퇴행하지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근본적인 내부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게 바로 오늘 한겨레 기사 내용입니다. 예. 이 재보선 결과의 유일한 성과, 야당 쪽에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의 퇴진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더군요. 야당 패배가 한편 아프기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것이 야당의 어떤 재기의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철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한겨레가 3면에서 다뤘는데요. 넉 달 동안 대표로서의 안철수에 대한 평가는 신통치 않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했습니다. 기초공천, 무공천 갈등, 자신의 결단이 아닌 여론조사라는 방법으로 헤쳐나간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에 미숙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들렸습니다. 갈등 관리 능력의 부족함은 6.4지방선거, 7.30 재보선 공천 작업에서도 드러났는데, 광주시장 후보의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인 윤장현 씨를 공천하는 방침에 항의해서 동료 의원이 탈당하는 이런 소모적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7.30 재보선 공천에서 큰 생채기를 남겼다는 거죠. 서울 동작을 해서, 광주 광산을 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잡음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제는 평당원이 된 안철수 대표가 살아날 길은 안철수 현상을 낳았던 자신의 이미지를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가 대중적 인기를 모은 것은 기존 정치인과는 달리 대중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공감 능력과 합리성을 갖춘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 정치 앞에서 그의 참신함은 급격히 빛이 발했고, 새정치라는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는 거지요. 사실 이번 공천파동, 또 지난 6.4지방선거 공천파동도 보면은 결국 자기 사람 심기, 이런 구태와 다르지 않다, 이 비판이 있었거든요. 신선한 감동을 원했던 지지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재보선 참패로 안철수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은 뭐 대부분의 분석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기회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철희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장은
안철수 대표는 지금도 야권의 소중한 자원이라면서 이제는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거대 정당의 대표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깨져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김한길 어디로 이런 내용은 뭐 없습니다. 집으로입니까? 예. 안철수 어디로 이런 기사는 있는데 김한길 어디로 이건 없네요. 한국일보 사면을 보니까 말이죠. 야권이 730 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선거 때마다 깜짝 이벤트식으로 이루어지는 야권연대의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짚으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보 블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나아가서 야권 통합론 이게 힘을 얻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 그 시각을 오늘 사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동작을 선거에서 개별 후보 차원에서 단일화를 성사시켰지만은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석패하면서 빛이 발했다는 거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뒤늦은 단일화 때문에 야권 지지층을 제대로 결집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기동민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를 사퇴하긴 했지만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돼서 사표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무효표가 1000표가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900표 차로 진 노회찬 후보의 패배는 더욱 아프기만 합니다. 야권 지지층조차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이벤트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단일화가 오히려 보수층 결집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그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야권 전체에서 큰 틀에서 야권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민의를 받아들여야 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내 코가 석자다라면서 야권 통합 논의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당 수습이 바쁜데 야권 통합 논의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총선 임박해서 하겠죠. 다음 총선 임박해서 예, 논의를 하더라도 예.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철도 비리 관련 수억대 받은 의혹을 실었습니다. 다른 신문도 다 다뤘는데요. 근데 수사 대상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철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조현룡 의원의 운전기사와 측근을 각각 집에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국내 최대 철도 궤도 업체인 삼표 ENC 측으로부터 이 운전기사와 측근을 통해서 조현룡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그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현룡 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인물이군요. 2008년부터 2011년 이때 이사장을 지냈는데 이때뿐만 아니라 의원 재직 시절에도 이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 4명에서 5명 정도의 혐의도 포착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일단 다음 주에 조현룡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주목됩니다. 예, 이 또 선거 끝나자마자 갑자기 국회의원, 특히 여당 의원의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는데 야당 의원도 혐의를 포착했다. 결국 야당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동아일보 6면을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무원 취업 심사 결과를 어제 공개했는데 놀랍습니다. 전직 청와대 수석들이 대기업 또 로펌에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전관 예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또 관피아 척결하겠다고 대통령이 얼마나 힘주어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물밑에서는 이 대통령의 그 어떤 문제인식 이것들이 전혀 녹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순홍 전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비서관 그리고
최금락 전 대통령 홍보수석 비서관, SBS 보도국장 지냈던 최금락 씨 아닙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기업 또 로펌으로 가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정부는 법규를 강화해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를 축적하는 전관예우나 관료 플러스 마피아, 즉 관피아를 막겠다고 공언해 왔지만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고위직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셈입니다. 최순동 전 미래전략 수석 비서관은 어디로 가느냐? LS의 상근 고문으로 옮겨서 해외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맡는다고 하는군요. 지난해 2월에 퇴직한 최금락 전 홍보수석 비서관. 이 사람이 법무법인 광장 상임고문을 맡아서 홍보전략부문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고위 공무원으로는 저축은행 비리로 파면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서 복직한 금융위원회 김모 씨와 OECD 대표부 대사를 지낸 허무 씨가 로펌 그리고 또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겁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의 연관성만 조사하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에 비해서 고위직 공무원일수록 제한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자기들은 부인하지만 국가의 그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국가 정책 전반을 이끌지만 직접 인허가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양반들 사실상 재취업에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배당 확대가 주가를 띄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배당 수익 제대로 좀 챙겨줘라 이렇게 기업들을 상대로 압박을 했지요. 이게 그 가계소득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글쎄요. 가계소득 늘리는 효과 좋지요. 그러나 목표했던 것과는 다르게 외국인 주주의 배만 더 불리고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가 실렸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시가총액 20대 기업의 지난해 평균 배당 수익률을 1% 정도 올려서 예상 배당금을 조사했더니 외국인 주주에게 총 5조 7,480억 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난해 이 기업들의 외국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모두 3조 1,65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리게 되면은 또 조 단위로 이 돈이 움직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배당 확대가 가계소득 증가로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체 상장사의 주식 소유 구조를 보게 되면 외국인 32.9%, 법인 24.1%, 기관 16.1%, 개인이 23.6%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법인과 기관은 가계소득과 무관한 그런 경우인데다 개인에는 주로 기업 오너가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배당 수익을 올려주게 되면은 외국인 또는 재벌가들에게만 좋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요. 순수 개인 투자자들이 10%밖에 안 돼서 배당을 확대해도 정부 정책의 그 취지와는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돈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가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없죠. 예. 이런 덕분인지 몰라도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2,000선을 넘었죠. 정말 몇 년 만에. 예. 지금 지수가 오늘 개장 전인데 2076이니까요. 예. 거의 2100에 육박한 그런 지수입니다. 저는 그 아베노믹스와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베노믹스도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요. 가계소득이 또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를 낳았다는 분석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하면은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해서 수익을 챙기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수익금을 모두 몰수 추징한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기업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면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겁니다. 앞자리는 생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지만 뒷자리는 일부 바꿀 수도 있게 한다. 이런 정책이란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많은 신문들이 사회면에 실은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중대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당초 알려진 치약 먹이기와 같은 가혹행위 외에도 더 심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모 병장을 비롯한 선임병 4명이 윤일병이 의무대에 배치되고 2주의 대기 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가혹행위를 시작했는데 대답이 느리다는 이유로 마대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했고요. 다리를 폭행한 뒤 다리를 저니까 절뚝거린다면서 다시 배, 가슴, 턱,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연이어 폭행을 당해온 윤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면 의무병이던 이들은 윤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했습니다. 윤일병이 기운을 차리면 다시 폭행했는데 얼굴과 허벅지에 생긴 멍을 지우려고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면서 성기에도 약을 발랐습니다. 아이고, 더 말씀드리기가 참 이게 견디기 힘드네요. 이게 물론 당연히 이 폭행에 가담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폭력이 통제가 가능한 군 집단 안에서 스스럼 없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의 조사도 당연히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계일보 구면에는 병보다 아픈 편견에 이렇게 오는 뇌전증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전증,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렸던 그런 질환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나오셨네요. 제가 준비한 글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학규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를 떠납니다. 손학규가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만 그동안 저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동지들, 어려운 상황마다 도움을 주셨던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떠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자당은 보궐선거 후보 공천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명시에는 손학규 서강대 교수를 저 같은 사람이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 정신을 전파하고 확대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도 영국의 블레어, 러시아의 푸틴 등 40, 50대 지도자를 예로 들며 과거에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한나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손학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가 이 나라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2달 넘게 외로운 민심대장정을 펼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검게 탄 얼굴과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작업복은 여느 총부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제일 큰 게 농심을 배우는 것. 정치적 거취를 고심해오던 손학규 전 지사가 낡은 수구와 무능한 좌파의 질곡을 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 길을 창조하기 위해 한나라당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재보선 핵심 승부처였던 경기 분당을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실망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번 선거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 고문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소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남북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나는 꼽살이다에 나왔던 손학규 후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제 책 제목으로까지 했는데 어떤 분이 이거 노래를 만들었어요. 하루 일을 끝내고 비누 향기 맡으며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운다. 떳떳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자.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나누자. 저녁이 있는 삶.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고 또 노력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